그 남자는 제가 홍기를 꽉 채운 나이에서야 처음 만나게 된 첫사랑이자 어쩌면 이번 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정말 아주 완벽하게 잘 맞는 환상의 짝꿍이었기에 오직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만이 눈앞에 그려졌죠. 정말 이제 그 남자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제 한평생이 그야말로 꽃길만 가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행복만이 가득한 결혼 생활을 한창 꿈꾸고 있던 저는 오래지 않아 아주 추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모든 사건은 대한민국 예비부부라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양가의 상견례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던 저를 예비 시숙께서 조용히 따라 나오시더니 저를 향해 아주 은밀하게 속삭이셨습니다. 재수 씨와 내 동생의 결혼이 성사되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러는 동시에 시숙께서는 제 손에 웬 봉투 하나를 슬쩍 쥐어주셨는데요. 집에서 그 봉투를 열어본 저는 기절초풍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차마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음모가 제 결혼식을 마치 먹잇감처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날 그 봉투 속에 들어있었던 건 무엇이었을지, 제 결혼식을 노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음모는 또 대체 무엇이었을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담긴 제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에 저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만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큰 회사의 대표님인 아버지 덕분에 단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대체 무엇 때문에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저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의 외모는 특별히 못난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간의 질투를 살 정도로 특출나게 예쁜 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딱 제 평균치 정도의 키에 평범한 이목구비와 검은 눈동자, 그리고 거의 검정색으로 보이는 아주 짙은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것처럼 아주 평범하게 생긴 동양인 여성일 뿐이에요. 이처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생김새를 타고난 제가 외모 때문에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가 다름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혼혈 여성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미국인이자 전형적인 서양인이셨고 어머니께서는 한국인이지만 젊을 적에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정착한 교포셨어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난 저는 비록 외모는 외탁해서 평범한 동양인이었지만 국적은 미국이었죠. 문제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는 소위 피부 색깔을 엄청나게 따지는 곳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동양인에 대한 대접은 특히나 나쁜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일들을 아주 많이 겪으면서 자랐는데요. 오히려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는 한국인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저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동양인이자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예로서 아주 본때를 단단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자연스럽게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죠. 이후로는 한국인 여성으로 치면 홍기가 닫혔을 무렵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경영 실무를 배우면서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앞으로의 제 인생을 결정지을 만한 뜻밖의 사건이 닥쳐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어머니의 건강에 생긴 병고였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리신 것 같다고요?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진단을 해주더구나. 아무래도 향수병이 원인인 것 같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법이라는 말이 있단다. 고향이 그리워서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걸 향수병이라고들 하고.
엄마는 미국으로 이민 온 뒤로 단 한 번도 한국에 있는 고향에 가본 적이 없지 않니? 고향 공기를 맡아본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으니 향수병에 걸리고 남을 만도 하지. 당시 저에게 향수병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멀리 두고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일종의 속담 같은 것들이 있었기에 저 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동시에 향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런 와중에 저희 아버지의 회사에도 아주 큰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양 지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해왔던 아버지의 회사가 때마침 아시아 지역으로 사업 영역의 확장을 도모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려면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에 지사를 설립해야만 했고, 아시아의 중심지는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외동딸인 저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지사의 지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곧장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어머니의 향수병 치료와 아버지의 사업 번창이라는 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짊어진 채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고국으로 돌아온 어머니께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전통시장에 가보지 않을래? 하루 종일 짐 정리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그냥 오늘 하루는 푹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통시장은 내일 다녀와도 되잖아요. 수십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자꾸만 마음이 들떠서 그래. 엄마랑 같이 가서 시장 구경도 하고 겸사겸사 재료 사다가 김치도 직접 담그면 좋잖니. 역시나 어머니께서 귀국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은 김치를 담그시는 것이었어요. 물론 솔직히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김치는 미국에서 지낼 적에도 어머니께서 수시로 직접 만들어 드셨었거든요. 저도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는 김치를 아주 좋아했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리나라의 재료로 직접 만들어주신 김치를 처음 맛본 순간 저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야 말았습니다. 우와, 김치에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죠? 미국에서 먹어봤던 김치 맛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맛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 우리나라에서 자란 재료로 만든 이 김치야말로 진정한 김치란다. 여하간 너도 입맛은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 모양이구나. 당연하죠. 비록 제가 차별대우 받는 게 싫어서 미국 국적을 선택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국인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수시로 졸라댔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비록 국적은 미국인이었을지언정 제 마음속 정체성은 엄연히 한국인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참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왔어요. 그랬던 덕분이었을까요? 당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이제 막 처음 시작했을 뿐이었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수월하게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스스로 국적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제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한글과 한국어에 능통했으며 대한민국의 예법과 문화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제 장점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도 10분 발휘되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문화에 서툴러서 이런저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직원들이 가진 고생을 다해가며 문제를 수습해야만 했을 텐데 적어도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자 미국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오랜 시간 경영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기에 저희 지부는 아주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의 한국 생활이 모두 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었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저는
꽤나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면서 풀어내고 싶었지만 당시 저는 한국에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삭혀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즐겨왔던 바로 그 취미 생활은 명작 고전 영화를 보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멜로 영화를 특히 좋아했고요. 하지만 혼자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오래지 않아 저는 슬슬 인내심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무렵 저에게 살갑게 대해준 인연이 하나 있었으니 사장과 직원 사이를 뛰어넘어 같은 여자로서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준 그녀는 다름 아닌 저희 비서였습니다. 지부장님, 혹시 이번 주말에 특별한 일정 같은 거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혼자서 취미 생활을 즐길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회사 일 때문인가요? 업무 때문이 아니라 마침 저도 이번 주말에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선약 없으시면 저랑 둘이서 쇼핑 다녀오지 않으실래요? 쇼핑하고 시간 남으면 같이 밥도 먹고, 허락해 주신다면 지부장님만의 미국식 화장법도 배워보고 싶거든요. 물론 저도 쇼핑이 참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비서와 저는 같은 나이였기에 둘이서 쇼핑을 다녀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지부장으로서 비서의 제안을 경계해야만 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제안은 고맙지만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일전에도 김 부장이 주말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나갔다가 알고 보니 참 불편한 자리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일 말씀하시는 거죠. 김 부장이 식사 자리에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와서 저희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청탁을 했었던 일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직원분들과 사적인 약속을 잡는 건 아무래도 조심스럽네요.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냥 지부장님이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워하시는 것 같길래 부하 직원이기 이전에 같은 동갑이자 같은 여자로서 함께 쇼핑도 하고 수다도 떨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런 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순간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나에게도 한국인 친구가 생기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비서와 주말에 같이 쇼핑을 나가기로 했는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제가 우려하던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서는 마치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눈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저를 아주 살갑게 잘 대해주었죠. 덕분에 저는 비서와 빠르게 가까워졌고 이후 거의 모든 공휴일과 주말을 비서와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와 비서는 음식 취향부터 영화 취향까지 정말이지 맞는 취향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뜻밖에도 저희 둘 사이에는 아주 사소한 다툼조차 없었어요. 저와 비서가 서로 한 번씩 양보해가면서 우정을 쌓아 나갔거든요. 저는 싫어하지만 비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어주면 비서는 제가 좋아하는 고전 영화를 같이 보러 가주는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저와 비서는 오래지 않아 서로의 화장법까지 공유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애청자 남성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리 같은 여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화장법을 공유하는 건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즉, 그 무렵 저와 비서가 그만큼 아주 많이 가까워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저와 비서는 서로 아주 잘 지냈지만 오히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나타났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는 어느 주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비서랑 만나서 주말을 보낼 예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가 한창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다가와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는 말이다. 같은 회사 직원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딸이 엄연히 알아서 좋은 사람을 골랐을 텐데 그 남자가 회사 부하 직원이고 아니고가 무슨 상관이겠니? 서로가 사랑하면 그만인 것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요즘 쉬는 날마다 계속 데이트하러 나가는 거 아니었니? 너네 회사 비서라는 남자랑 말이다. 여하간 이 엄마는 우리 딸이 좋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앞으로도 쭉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비서를 남자라고 오해했던 모양이었어요. 뭐 주말마다 둘이서 딱 붙어 지내다시피 했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연애를 한다고 충분히 오해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지만요. 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엄마. 저랑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데. 아니, 그럼 그동안 데이트를 하러 다녔던 게 아니었다는 거야? 물론 그날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 자식이 한국인 남자랑 결혼식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들떠있던 어머니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가 무섭게 부쩍 의기소침해지셨거든요.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그토록 낙심하셨던 이유는 슬슬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래저래 어머니께서는 어머니대로 딸 자식이 걱정스럽고 또 저는 저대로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상황이었죠. 저 또한 대한민국 딸 자식이라면 좋은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물며 그런 와중에 저는 친구처럼 지내던 비서로부터 아주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라면서. 그래서 말인데 소개팅 한번 안 해볼래? 장담하는데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 될 거야. 내가 볼 땐 서로 취향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똑같거든. 글쎄, 얘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만나봐. 분명 마음에 꼭 들 테니까. 이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약속을 잡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법 이름 있는 회사에서 월급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개팅남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참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는 뭘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에스프레소로 할게요. 그쪽도 에스프레소 좋아하세요? 어머, 그럼 그쪽도? 에스프레소는 커피 원액이라 써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 쓴맛이 좋습니다. 오히려 다른 커피는 입맛에 안 맞아서 오직 에스프레소만 마셔요. 아무튼 오랜만에 커피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제가 취향이 대중적인 편이 아니라서 솔직히 많이 외로웠거든요. 저도 취향이 대중적인 편이 아닌데. 그럼 혹시 영화는 뭘 좋아하세요? 혹시 고전 영화 좋아하시나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고전 명작 영화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멜로 영화를 특히 좋아합니다. 극장에서 보는 영화보다는 자동차 극장에서 보는 영화를 훨씬 좋아하고요. 자동차 극장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우와, 그거 참 신기하네요. 저도 자동차 극장에서 고전 멜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듯 그 남자와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아주 똑같았습니다. 음식 취향부터 어떤 취미를 좋아하느냐까지. 저희는 마치 원래 한마음 한몸이었는데 두 조각으로 나눠진 채로 지금껏 따로 살아온 사람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같은 취향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깊은 연애 끝에 마침내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 부부들이 그러하듯 저희 커플에게도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희 친정 쪽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참석하셨어요. 특히나 아버지께서는 멀리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견례에 참석하신 참이었죠. 반면에 신랑 측에서는 형님인 시숙께서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상견례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랑네 가정은 부모님께서 모두 일찍 작고하신 상황이었기에 상견례에 참석할 손윗사람이 시숙밖에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날 시숙을 처음 만나 뵙게 된 저는 솔직히 꽤나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시숙께서는 시부모님 대신해서 상견례에 자리하셨던 것이었던 만큼 행여라도 제가 시숙에게 밉보이기라도 한다면 조만간 시작될 결혼 준비가 험난해질 수도 있을 터였으니까요. 하물며 시숙께서는 상견례 식사 자리 내내 왠지 모르게 표정이 영 좋지 않으셨어요. 대놓고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분명 심기가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어요. 혹시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닙니다. 음식이 아주 맛나고 괜찮네요. 그럼 혹시 제가 국적이 미국이라서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건가요? 솔직히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주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동생이 장가를 간다니 이래저래 감회가 새로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니? 이런 자리에서는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예의는 아니니까 자중하렴. 곰곰이 생각하니 참으로 맞는 말씀 같았습니다. 막상 음식을 제대로 잡수지 못하는 건 저희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 시집보낼 생각에 감회가 새로워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던 것이니만큼 돌아가신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상견례에 참석한 시숙 또한 같은 이유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숙에게 표정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를 더는 묻지 않았는데요. 모든 식사가 다 끝나고 막 후식이 서빙되고 있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볼일을 보러 혼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던 참이었는데요. 시숙께서 여자 화장실 앞을 혼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숙의 모습과 마주친 저는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그 식당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다른 구역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시숙과 제가 여자 화장실 앞에서 마주쳤다는 건 시숙이 저를 몰래 따라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그곳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숙이 심지어 속삭이듯이 목소리까지 낮춰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상견례 내내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던 것도 그렇고 혹시 제가 신부감으로 탐탁치 않으신 건가요? 그러자 시숙은 다시금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야 말을 이어갔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니 일단 용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제 동생이랑 결혼하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이 결혼이 성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게 되거든요. 이에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그게 대체 무슨 망발이냐며 따져묻고 싶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겨를조차 없었어요. 시숙이 자기 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손에 웬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거든요. 제 동생이 없는 곳에서 재수 씨 혼자 열어보십시오. 재수 씨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수렁에서 구원할 열쇠가 그 봉투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말을 마친 시숙은 저에게 차마 대꾸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로 횡하니 식당을 떠났고 저는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시숙의 언행과 의문의 봉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그 봉투를 열어보았는데요. 이로써 봉투 안에 들어있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된 저는 그야말로 아연실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봉투 안에는 시숙의 명함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기에 저는 즉시 시숙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어요. 이게 대체 뭐죠? 봉투 안에 왜 그런 사진이 들어있느냐고요? 지금 집에 혼자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누가 같이 있나요? 부모님은 외출 나가셔서 지금 집에 저 혼자 있어요. 아니요. 지금 제 옆에 제 동생이 같이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겁니다. 이에 저는 신랑이 옆에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럼에도 시숙은 안심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영상통화를 걸어서 시숙에게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리고 나서야 시숙에게 다시금 이렇게 물어보았죠. 제 옆에 신랑이 없다는 걸 똑똑히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이제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상견례장에서 저한테 주셨던 봉투 안에 왜 이런 사진이 들어있느냐고요. 이건 누가 봐도 커플 사진이잖아요. 저희 신랑이랑 제가 친구처럼 지내는 비서가 같이 찍은 커플 사진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날 시숙의 봉투에 들어있던 건 저희 신랑과 제가 친구처럼 생각했던 비서가 둘이 함께 찍은 커플 사진이었어요. 제가 그 상황이 더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저와 신랑은 비서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사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사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대체 뭔데요? 사진 속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라면 신랑이랑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치른 저는 대체 뭐냐고요. 하물며 저희 비서가 자기 연인을 왜 저에게 소개시켜줘서 결혼까지 준비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이유 또한 한 가지뿐입니다. 저희 동생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수 씨랑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의 결혼이 그 두 사람에게 막대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일종의 수단과도 같은 셈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역시 글로벌 기업의 지부장님답게 상황 판단이 빠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재수 씨와의 결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날 시숙이 저에게 들려준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당시 시숙과 저희 신랑이 과연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저희 신랑은 꽤나 이름난 회사에 고용된 월급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일대 대주주가 바로 시숙이었어요. 저희 신랑을 그 회사의 월급 사장으로 임명한 대주주 또한 신랑의 형인 시숙이었고요. 신랑은 처음엔 월급 사장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합니다. 경영 능력이 제법 출중했던 덕분에 신랑이 부임한 직후부터 회사가 번창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시숙의 말에 따르면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는 회사를 보며 저희 신랑은 도리어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 분명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신랑이 자기 형이자 대주주인 시숙에게 이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있잖아 형, 요즘 우리 회사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아무래도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 형도 나한테 조금 너무하는 것 같고.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그렇잖아. 지금 우리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게 누구 덕분이겠어? 그게 다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한 덕분이잖아. 근데 그래봤자 나는 백날 첫날 월급이나 받고 사는 월급 사장일 뿐이지. 정작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주주들이잖아. 이러니 내가 억울하지 않게 생겼어? 아유, 왜 그래. 주주들이 너의 공로를 인정해서 저번 주주 총회 때 사장 월급을 50%씩이나 인상시켜줬잖아.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 다음 주주 총회 때 추가로 70%씩이나 올려줄 예정이기도 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인정받고 보상도 받는 셈이니까 괜히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어. 더군다나 형제끼리 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는 건 주주들이나 직원들 보기 안 좋으니까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자중하도록 해. 딱 거기서 끝났다면 참 좋았으련만 시숙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랑은 결국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회사의 실소유주이자 대주주인 시숙에게 사장이 회사 돈에 탐내는 것 같다는 정보가 속속들이 도착했거든요. 이에 시숙이 일찍이 회사에 심어두었던 정보원들을 총동원해서 진실을 추적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설마 저희 신랑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집어삼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건가요? 정확히는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첩보였어요. 그렇다는 건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할 목적임이 분명했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자금 세탁 방법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그에게 진짜 연인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저희 동생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의 중심에 그 여자가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연애와 결혼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재수 씨가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그 여비서였으니까요. 우선 저희 신랑과 비서가 진짜 연인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숙의 봉투 속에 담겨있는 두 사람의 커플 사진이 증거로서 버젓이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 비서가 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연인을 저에게 소개시켜서 결혼까지 준비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목적은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신랑은 거액의 회사 돈을 크게 횡령해서 꿀꺽 집어삼킨 뒤 자신의 진짜 연인과 한평생 호의호식하기로 결심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자니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빼돌린 거액의 회사 돈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자금 세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수사기관에서 빼돌려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낸다면 저희 신랑은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도 모자라서 어렵게 빼달린 회사 돈 전액을 환수당하게 될 테니까요. 반면에 만약 자금 세탁에 성공할 경우 교도소를 다녀올 땐 다녀오더라도 최소한 빼돌려서 거머쥔 거액의 회사 돈을 환수당하는 일만큼은 벌어지지 않을 터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흐름은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서 돈은 시퍼렇게 뜬 채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신랑의 연인이 자금 세탁 방법으로 저와의 가짜 결혼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미국인이라는 저의 신분을 악용해서 자금 세탁을 진행하려는 계획이었겠군요. 비서가 자기 연인을 저에게 일부러 소개시켜준 뒤에 가짜 결혼을 성사시킨 다음 저희 신랑이 저와 재산을 합친다는 명목으로 제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미국은행 쪽 계좌에 회사에서 횡령한 거액을 넣어버리면 대한민국 공기관에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테니까요.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미국 시골에는 은행 창구에 CCTV 같은 것도 없으니 그런 은행 창구를 찾아 재수 씨의 통장에 은닉해두었던 회사 돈을 모조리 달러 현금으로 인출해버리면 우리나라 공기관으로서는 그 돈의 행방을 절대로 추적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바로 그걸 목적으로 재수 씨와의 가짜 결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 씨의 결혼을 말렸던 거고요. 만약 가짜 결혼이 성사되어 그들의 목적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저희 회사는 그야말로 사달이 나버릴 건 아주 뻔한 수순이니까요. 주주들은 폭삭 망하게 될 테고 직원들은 실업자가 되어버리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숙이 저와 신랑, 아니 그 몹쓸 인간과의 혼사를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었어요. 저와의 가짜 결혼을 통해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무너져 나가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게 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내막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당장 파혼을 단행하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몹쓸 연놈들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려면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는 마지막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두 연놈의 모략질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 동생이 타고 다니는 차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입수해서 아주 어렵게 복원해낸 결과 두 사람이 결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녹음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숙은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녹음 파일을 통해 저의 결혼을 둘러싼 두 연놈의 모략질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의 가짜 결혼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단행할 예정이었으며 심지어 저를 자기 연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비서는 자기가 직접 미국에 가서 횡령한 회사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할 예정이었더라고요. 녹음 파일의 비서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일단 내가 자기를 그 미국인 여자한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자기는 그 여자 앞에서 내가 미리 알려준 내용대로만 행동하면 돼. 그 여자가 뭘 좋아하며 어떤 성격인지는 내가 훤히 다 꿰고 있으니까 그대로만 행동하면 꼬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알았어. 근데 가짜 결혼에 성공하고 CCTV가 없는 은행 창고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 큰 돈을 달러 현금으로 꺼내겠다는 거야? 은행 쪽에서 신원 확인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당신이 그 여자 자는 동안에 신분증 같은 서류들을 슬쩍 빼돌려다가 나한테 가져다 줘. 그럼 내가 곧장 미국 시골에 있는 허술한 은행으로 찾아가서 몽땅 달러 현금으로 인출할게. 아이, 설마 그게 가능하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 외모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양인들도 동양인들 외모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더라. 더군다나 그동안 내가 그 여자랑 친구처럼 지낸 목적에는 그 여자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미국식 화장법을 미리미리 배워두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어. 내가 그 여자랑 똑같이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여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내어줄 거야. 겸사겸사 그 통장에 들어있던 그 여자의 개인 재산도 빼돌리면 꽉 먹고 알먹기가 될 테고. 역시 자기는 내가 만났던 여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니까. 좋아, 그럼 바로 진행시키자. 내가 그 여자랑 가짜 결혼을 꼭 성사시킬게. 이처럼 두 연놈의 목적에는 회사 돈을 횡령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통장 계좌에 들어있는 저의 재산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 저로서는 사실 확인을 넘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당장 두 연놈에게 쇠고랑을 채워버리고 싶었는데요. 가까운 변호사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당장 그대로 두 연놈을 신고하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나오게 될 거라더라고요. 당시 두 연놈에게 해당되는 주요 죄목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었는데요. 우선 업무상 배임은 범죄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조언이 있었고요. 또한 횡령의 경우는 범죄가 벌어지기 전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범죄가 벌어진 이후에 받게 되는 처벌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더라고요. 이에 저는 고심 끝에 그들이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진짜로 잘못을 저지르기 전까지 일부러 아무런 사실도 모르는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저희 신랑, 아니 그 인간에게 이런 말을 넌지시 꺼냈어요. 저기 있잖아 자기야. 우리 이제 상견례도 끝났고 결혼식이랑 혼인신고만 아직 올리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서로 합칠 거 있으면 미리미리 합쳐두는 게 어떨까? 그러자 그 몹쓸 인간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로 합칠 거 있으면 미리 합치자고?
재산이라던가 집이라던가 미리 합쳐두면 나중에 바쁠 일 없이 편할 것 같아서. 더군다나 우리 결혼식 전후로 회사 일이 엄청 바빠질 예정이거든.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을 합친다던데 혹시 아냐? 그건 맞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해. 잘됐다. 그럼 미리 그렇게 해두자. 그래. 당신 바빠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지 뭐. 그럼 일단 내일 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들 싹 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보내놓을게. 금액이 크니까 혹시라도 보고 놀라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엄청 많은가 보네. 벌써부터 내가 놀라지는 않을까 미리 걱정하는 걸 보면. 많기는 엄청 많지 뭐. 못해도 최소한 100억은 훌쩍 넘을 테니까 놀라지 말고 일단 내가 내일 회사에서 다시 전화할 테니까 그때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미국적 은행 계좌번호나 제대로 알려줘. 통장 비밀번호도 같이 알려주고. 어차피 그 통장은 당신이랑 내가 부부로서 공동으로 관리할 거니까. 그리고 그날 밤 저의 비서, 아니 그 몹쓸 여자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급한 사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문자였죠. 순간 저는 코웃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당장 내일 저의 계좌로 횡령한 돈이 입금이 되면 미국에서 그 돈을 인출해서 자금 세탁을 완료하겠다는 속셈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물론 저는 그러한 속셈을 훤히 꿰고 있었음에도 알겠다는 답장만 보냈을 뿐 다른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연놈이 쌍으로 자진해서 지옥불을 향해 걸어 들어가겠다는데 굳이 그걸 말릴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바로 이튿날의 업무 시간이 밝았습니다. 그러기가 무섭게 그 몹쓸 인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내가 어제 얘기했던 입금건 말인데 지금 바로 보낼 준비가 되었으니까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미국은행 계좌번호 문자로 남겨줘. 이에 저는 군소리 없이 저의 미국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100억이 넘는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휴대폰에 뜨더라고요. 마침내 단죄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한 저는 곧장 그 인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입금 확인됐어. 근데 자기 참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큰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된 거야? 그거야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재산이지. 아무튼 제대로 입금된 거 확실하지? 입금 알림 메시지 확인했어. 그래서 말인데 지금 사무실 문 한번 열어볼래? 내가 준비한 선물이 도착했을 거거든. 선물이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있으니까 얼른 사무실 문 한번 열어봐. 그 선물이 당신 사무실 앞으로 막 도착한 참이거든. 그렇게 그 인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사무실 문을 열게 되었고 제가 미리 준비한 선물을 마주하기가 무섭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우리 형이 왜 경찰을 대동하고 내 사무실로 쳐들어왔느냐고. 제대로 도착한 거 맞네. 내가 준비한 선물이 바로 쇠고랑이거든. 뭐라고?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나한테 대체 왜 이래? 난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비서랑 둘이 짜고서 나와의 결혼을 자금 세탁 용도로 이용할 목적이었다는 진실 말이야. 그게 대체 무슨 헛소리야?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생사람 잡아도 돼? 증거라면 이미 차고 넘친단다, 이 모자란 자식아. 그러니 형사님들께 싹싹 빌면서 이렇게 부탁이나 하렴. 손목 다치지 않도록 쇠고랑을 최대한 살살 채워달라고. 그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휴대폰 너머로 형사님들께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지엄한 목소리와 그런 형사님들을 향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애걸복걸 해대는 그 인간의 꼴사나운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연이어서 너는 내 동생도 아니고 사람 새끼도 아니라며 꾸짖는 시숙의 목소리 또한 넘어왔죠. 그때 저는 딱 거기까지만 듣고 나서는 곧장 전화를 끊었어요. 왜냐면 그날 저에게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것이었죠. 저기 저 여자예요, 형사님. 저 여자가 공범이니까 도망치기 전에 얼른 체포하세요. 당시 저는 형사님들과 함께 공항에서 잠복하고 있었어요. 횡령한 자금을 현찰로 출금해서 빼돌리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던 그 몹쓸 여자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죠. 아무튼 막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그 몹쓸 여자를 단번에 알아본 저는 함께 잠복하고 있던 형사님들께 저 여자가 그 여자라고 외쳤고, 형사님들께서는 우르르 달려가서 그 여자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처음에 그 여자는 역시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형사님들을 통해서 발뺌을 했지만, 그런 자신 앞에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결국 고개를 떨구게 되고야 말았죠. 어쩐지 그 인간이랑 나랑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잘 맞는다 싶더라니. 그게 다 니년이 나에 대해 미리 다 알려준 덕분이었더라? 벌써 거기까지 다 알고 온 거야? 당연하지. 내 미국 신분증 가지고 미국으로 간 내행세를 하면서 횡령한 거액 전부를 빼돌리려는 속셈이었다는 것까지 모두 다 알고 왔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여자의 소지품을 수색하던 여자 형사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여자 가방에서 신고자님의 미국 신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고자님의 진술이 모두 진실이었던 것 같군요. 역시나 그 연놈들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행동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 몹쓸 여자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 하리라는 예상이었죠.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나도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아니었어. 그 남자가 자기의 범행을 돕지 않으면 나한테까지 해코지를 하겠다고 겁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었던 것뿐이라고. 물론 씨알도 먹히지 않을 변명이었죠. 글쎄, 미국인이 나를 이용하자고 했던 건 다름 아닌 니년이 먼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그래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그 남자가 겁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도왔을 뿐이라고? 정말이야. 제발 내 얘기를 믿어줘. 우린 친구 사이잖아. 친구끼리는 서로 믿어줘야 하는 거잖아. 친구? 웃기고 있네. 난 너 같은 범죄자 따위를 친구로 둔 적 없으니까 둘이 경찰서에 나란히 앉아 오붓하게 얘기해봐. 둘 중에 과연 누가 주범인지에 대해서 말이야. 내가 봤을 땐 둘 다 똑같은 주범이지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고, 그날 그 몹쓸 여자는 공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꼴사납게 울부짖으며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저를 가지고 놀려고 들었던 두 연놈과의 사투에서 마침내 제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순간이었죠.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지엄한 참교육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연놈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받아서 교도소 콩밥을 먹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두 사람의 연인관계마저도 파탄이 나버려서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 사이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향해 온갖 모함을 해가며 상대방이 주범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똑같은 죄질을 가진 공동 주범으로 판결을 내렸지만요. 반면에 저는 제 계좌로 들어왔던 금액 전부를 시숙네 회사로 되돌려드렸습니다. 원래 제 것이 아닌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시숙은 그 금액 전부를 이용해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해주셨어요. 정확히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제가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지부에 투자를 해주신 거죠. 덕분에 저희 지부는 다시 한번 번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제가 일부러 빼놓은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몹쓸 인간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 그건 행여라도 모방 범죄가 발생할까 우려되어 일부러 상세하게 적지 않은 것이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로써 사연을 마치며 어머니의 나라, 아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발전시켜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더욱이 발전시키는 역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며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